비하인드넷 이번 158회도 또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1960년대, 그 당시에도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1세대 사무디자인 신상엽 대표, 그리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선수위원회 김명일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5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58회 출발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박힘찬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녹음일이 저희가 7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창범 부장님과 안양할래의 김창범 GM과 함께하는 특집이 있었고요. 157회를 녹음하고 하루 만에 158회를 녹음하게 됐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스케줄이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고교 리그가 있잖아요. 3차 리그가. 그래서 녹음 일정이 여의치가 않은 것도 있었고요. 또 게스트분들도 스케줄 맞추고 하면서 이번 주에 다 끝내고 저희 한 주 쉬는 걸로 녹음은 다음 주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준비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2회차를 녹음하게 됐고, 이번 158회는 7월 19일에 녹음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 뒤에 한 7월 26일 목요일 정도에 업로드가 될 것 같고요. 사전 녹음되었음을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댓글도 저희가 아직 추가된 게 없잖아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9회 때 2주치 한꺼번에 소개하고 공유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양해와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특별한 분들을 모신 것 같아요. 박힘찬 PD가 오늘 또 섭외에 큰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고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큰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각계각층의 뭐 전문가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관계자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최근에 있었던 뭐 평창 올림픽이나 아니면 세계 선수권 대회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아이스하키가 우리나라에 이제 발을 내딛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그 1세대부터 쭉 봐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분들의 생각과 시각은 어떻게 또 갖고 계실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최근에 뭐 저를 포함해서 아이스하키를 즐기고 또 뭐 컨텐츠를 소비하고 또 직접 뭐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스하키를 직접 즐기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아이스하키 역사라던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내려졌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고 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는 이제 최근 한 10년 안쪽으로 해서 좀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 뭐 기사라던가 아니면 컨텐츠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해서 저를 포함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또 어디서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라기보다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수식어를 달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1세대 전 국가대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디자인 신상엽 대표, 그리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선수위원회 김명일 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비하인드넷 게스트 역사상 또 한 번 가장 그 연세가 많으신 두 분이 또 오늘 함께 하시게 됐어요. 다른 녹음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좀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 잘해야겠다. 좀 긴장감도 느껴지는데요. 우선 비하인드넷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상엽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스하키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와 또 앞으로의 큰 우리 아이스하키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명일 위원장님.
아이스하키를 사랑하시는 분들 또 옆에서 많이 봐오신 분들이 그 아이스하키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비하인더넷이라는 팟캐스트에 뭐 쉽게 표현하면 인터넷 라디오 방송 그렇죠.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저희 평소에 비하인더넷이라는 게 있는지 존재를 좀 알고 계셨는지 뭐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온도 스포츠의 존재부터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온도 스포츠는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늘.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혹시 비하인드넷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네, 들어봤습니다. 어떤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듣고. 네. 뭐 요즘에 최근에 대명 킬러. 대명 갤러웨지의 이현준 주임. 이현준 주임 방송 들어봤고요. 바로 얼마 전에 들으셨군요. 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전이라면 아마 김정민 팀장 나왔을 때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가요? 오늘 이렇게 출연하시게 된 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박김자 PD의 섭외가 참 공을 많이 들였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박김자 PD 이 두 분과의 인연이 어떻게 된 거고 섭외 과정이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김명일 위원장님하고는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이제 그 김명일 위원장님 아드님이 저 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 하는 후배인가요? 이제 동아리 후배였죠. 예. 저희가 이제 광운대 아이스하키 동아리에서 같이 창단 멤버로 아이스하키 하는 후배 맞네요. 선후배로 그러면. 시작해서 인연이 닿아서 네. 그때는 그냥 단순히 후배 아버님으로만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협회 이제 직책을 맡으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레전드셨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김명희 위원장님이 일요일마다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꼴리 자리가 비는 바람에 네. 제가 최근에 거기 가서 열심히 그 팀에서요? 네 어르신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연이 닿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디오 출연도 이제 저희가 부탁을 드리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신상엽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목동에서 하는 뭐 종합선수권이라던가 고교대회라던가 그다음에 뭐 코리아리그라던가 대학 대회들 때에 이제 오며 가면 이제 자주 거의 전 경기를 보러 오시거든요, 직접.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김영희 위원장님 통해서 소개 인사드리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평상시에 링크장에서의 그런 인연이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링크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좋은 그 분들 많이 만나 뵙는 특별한 인연이었던 것만큼 오늘 특별한 시간을 한번 함께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마음팀이라고 지금 박 PD님하고 일요일마다 계속 하는데 잠깐 얘기를 해도 될지. 그럼요. 그 팀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은 대한아시아협회 그 협회 부회장님이신 김영진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60대 이상이 한 조 이상이 돼서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분들이 직접 링크장에서 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뒤에 우리 힘찬 씨, 박 PD님이 그 꼴리를 열심히 봐주셔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잘 지탱이 되고 그만큼 뛰고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은 상당히 그 뭐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고 널리 좀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한마음 팀 홍보 한번 해주세요. 지금 다 우리 팀으로 와라. 일요일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게 한마음 팀의 결성이 1993년에 됐습니다. 네. 제가 경복고등학교 후배들을 데리고 운동을 하다가 제가 경기고등학교 오비들하고 운동하다 경복고등학교 제 후배자 제자들을 모아서 시작한 경복 오비가 이 한마음의 모체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 팀에서 매주 주일날 운동들을 해가지고 많은 대표 선수 배출을 한 팀입니다. 그 대표 선수들 예를 들어 김기성이, 김상욱이 다 어려서들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데리고 운동하네. 거기에 우리 그 김명일 위원장이 이 기본기가 충실해서
많은 지도를 해서 지금 아마 국가대표에서 옛날에 장종문이 뭐 저희 아들들 다 이 저 김명일 코치가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아, 너무 과찬이십니다. 저는 거기에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네. 다 한마음 팀에 지금 한마음으로 다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와서 애써 주신다니까 PD님이 너무 고맙죠, 저야. 요새는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심판을 봐주고 싶은데 네. 그 시간대가 너무 제가 주일날은 교회 이제 열심히 좀 나가다 보니까 그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네. 제가 심판을 봐야 싸움들이 안 나는데. 중재가 필요한데. 네, 목동에서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레전드 집합소 뭐 이런 느낌이 강하고, 예, 또 이제 어르신들 악기 하면서 저도 이제 뒤에 보면서 일반 그냥 처음 선출이 아닌 비선출 분들이 모여 있는 동호회 팀하고는 또 색깔이 다르고, 예, 또 재미가 또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일요일마다 나가고 있고요. 요번 주부터는 이제 고교리그 때문에 잠깐 쉬는 걸로. 네. 요즘에 저희 댓글에 박힘찬 꼴리 돌아오세요 뭐 이런 댓글을 얼마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 팀 떠나서 지금 여기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지금 걸쳐 있는 팀이 한 4-5개 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동호회 팀들 꼴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렇군요. 네. 아, 몰랐습니다. 두 분 오늘 이렇게 녹음 참여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뭐 선수시였으니까 운동은 많이 하셨지만 뭐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라디오라든지 뭐 이런 출연 경험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 큰아들이 선수 시절에 제가 MBC에 한번 늘 푸는 청춘에도 한번 출연했고, 네, 또 아침마당에도 한번 나왔고, 네. 한 2번 정도 출연을 하고 신동아 월간 잡지에서도 네네. 저를 또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도 하시고요.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우리 김명일 위원장은 이 잘하는 선수인데 뒤에서 보이지 않게 모든 아이스하키에 뒷바라지라는 친구니까. 네. 저희 한마음도 이 친구하고 김영진 교수가 없으면은 한마음이 뭐 해야 되기 꼭 알맞은데 잘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나간 이유가 그 앞에서 김영진 부회장님 많이 끌어주시고 또 우리 팀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동호인 팀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 분쟁이 되는 팀도 있다고 제가 많이 있죠. 네,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 기간이나 뭐 일요일마다 계속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 이름이 좋아요. 한마음. 네. 좋습니다. 네. 위원장님은 방송 출연 경험이 혹시 과거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어떠세요? 조금 긴장이 되시고 그러시진 않으신지? 처음에는 좀 긴장이 됐는데 점점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옛날에 그 썬데이솔에서 취재해가지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 표지에 그 안에 내용에서 프로필 나와서 그래서 편지도 한번 받아본 적도 있었고요. 네. 모쪼록 오늘 그냥 두 분 편안하게 마음껏 아이스하키에 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시고요. 즐겁게 시간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향이 조금 틀어졌는데 네. 우리가 그 고등학교 시절 뭐 단독으로 힘고등학교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일본 니꼬 고등학교하고 자매 결연이 돼가지고 네. 그 당시에 고등학교 단일팀으로 일본 원정을 갔습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에. 네.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67년도죠. 그래서 그때도 비행기도 우순익이지만은 동경에 연계가 안 되고 오사카에 그 프로펠러 비행기로 돼가지고 오사카에 내려서 신간생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때 일본보다는 좀 많이 뒤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니꼬 고등학교를 가서 시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니꼬 고등학교는 야외 그 링크장에다 도움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다고 하던데 못 가봤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그 니꼬 고등학교 시합을 하고 작신학원이라는 한 1시간 정도 내려가는 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도 네. 시합을 했는데 참 부러웠던 게 링크장이 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돔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시합을 하고 우리가 온
그 기억이 나는데 1967년. 네, 굉장히 부러웠고 그 다음에 얼음판의 빙질이 우리나라하고 영 틀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 당시에 동대문 링크장 하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시합하다 말고 넉가래로 이 물을 치우는 그런 해프닝이 좀 많았었습니다. 중간에 스톱을 시켜서 예. 그 물을 치우고 다시 시합을 하고 그다음에 안개가 끼면은 양쪽 팀이 전부 나와서 돌죠. 돌아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안개를 걷어내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시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네, 우리나라보다는 정말 앞서 있었고 그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야 벌써부터 술술 나오시죠. 옛 스토리가 그냥 네. 나오는데 김명일 위원장 가족이 바로 전에 한국 대표팀이 첫 일본 원정을 갔습니다. 네. 그 연대, 고대, 경희대, 중앙대 네 대학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처음 갔을 때 지금 얘기하시는 그 동대문 아이스링크가 1964년 1월 9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우리는 실내 링크라는 게 없을 때입니다. 하나도 없었을 네. 때였군요. 그래가지고 1월 9일 날 개장 기념 시합을 1100전을 국가대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얘기하듯이 날씨가 4월 5월 가면은 이 얼음이 녹아서 빙수 같아가지고 이 넉가래 나무판으로 해서 했는데 일본 가니까 시나가와 링크에 전번이라는 게 그때 돌아서 전번일 처음 봤습니다. 야. 네. 그래갖고 거기서 시합을 저희가 가서 5게임을 했는데 전승을 하는 바람에 일본이 화답장 놀래가지고 네. 저 동경 6대학 선발 팀을 했는데 거기도 우리가 5대4로 꺾고서는 그래서 휴가를 한 일주일 동경에서 휴가를 얻고 왔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첫 저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도 가고 뭐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예. 왜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느냐 하는 거는 뭐 좀 그런 걸 나중에 알았는데 뭐 저거 할 건 못 되고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의 실내 링크가 43개라는데 놀라지 않으십니까? 43개나 세요? 43개입니다. 뭐 크고 작은 거 다 합치면 체감이 안 되는데. 네. 43개. 저도 놀랐어요. 리스트를 받아들고. 네. 그럼 뭐 얼마나 행복한 세대들이 지금 세대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희는 그로브가 없어갖고 공병대 저 전봇대 탈 때 그 작업용 겨울에 하는 바닥은 가죽이고 위에는 저 갑바 같은 거 그거 끼고들 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지금 행복하죠. 그 무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그 우수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말에 지금 장갑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미군 부대의 그 김하병 장갑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이스하키 그룹으로 사용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옛날에 아레다고 그랬는데 신가드를 서울운동장에서 그 야구하는 판매 연구점에서 그 캐치 아대를 구해가지고 그 아대 위에 밑에를 좀 기니까 자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스폰치를 좀 길게 한 1cm 되는 거 잘라서 그렇게 대고 무장을 입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겠지만 부럽습니다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저희 환경이었네요. 동호회 팀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영희 위원장님이 무장을 빌려 입으셨었는데 이제 요새 이제 막 다 이렇게 끈으로 안 묶고 다 이렇게 찍찍이라고 하죠. 벨크로로 해서 뗐다 붙였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 사용해 보셨다고 예, 하셔가지고 예 그만큼 많이 장비도 발전을 했고 예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예 과거 1세대 분들이 운동하시던 환경과는 진짜 많이 차이가 있었죠. 네. 그게 그리고 또 우스운 얘기를 한번 드리겠는데 69년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선발팀이 일본 대표팀이 일본 원정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동경 쪽으로 갔었는데 시나가와 링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합을 했는데 우리나라 빙질은 이렇게 조금 약간 빙수라고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한데 그때 전번일 밀고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드리블을 못할 정도로 이 스틱 핸들링을 하면은 퍽이 너무 빙질이 좋아가지고 쭉쭉 나가는군요. 막 밀려서 빠져나가는 이러한
우스운 그 잠보니가 지나간 링크를 처음 겪어보신 그렇죠. 거군요. 네. 그 잠보니 얘기를 하는데 1983년, 82년에 이 정주영 회장이 그 대한체육회장 할 때 태능의 태능 선수촌 수영장을 아이스링크로 개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전번이를 들여왔는데 이 세관에서 통관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이건 자동차도 아니고 스포츠 용품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애먹었어요. 또 제가 운동할 때 50년대 우리 집안에서 이제 스틱이 귀할 때니까 우리 국내에서 못 만들어서 미국 쪽에서 해서 갖고 왔더니 세관서 골프채라고 통관을 안 시켜줬어요. 네. 세관 좀 지난 얘기지만 세관원도 그거를 아이스하키라는 걸 모르고 처음 보니까. 골프채 이런 거 비싼 그 관념만. 그렇죠. 예.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우리나라에 잠보니가 들어온 거 1982년. 네, 지금 예, 확인했습니다. 얘기 중에 아이스링크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 아이스하키가 우리나라에서 조선 빙구 연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문으로 할 때는 그렇죠. 한문으로는 빙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빙구 연맹이라고 쓴 것이 저 대학 때까지도 썼습니다. 네. 그때 이 링크가 그 경전 링크라고 해서 지금 그 광희국민학교 자리가 옛날 한전 이 자재 창고 자리 거기다가 겨울에 야외 링크를 만들고 또 전국체전은 한강 색강에서 오고 한강 색강이 위험하다 하면은 창경원 연못, 네. 또 삼청동 연못.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발전한 게 신신백화점 지금 제1은행 본점 자리에 천막을 쳐가지고 링크를 만들어서 햇빛 가리기는 이제 저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운동장 육상장, 네. 또 배구장. 저희가 링크가 겨울에만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게 약 2달 정도입니다. 그런 아이스하키가 지금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야. 얼마 전 그 유엔 사령부가 한번 옛날에 그래가지고 파주에서 한번 이벤트 경기 했었죠. 이벤트 경기에 그 링크장을 생각하시면은 옛날에 거의 링크장이 그 대회가 그 이벤트가 옛 추억을 뭐 네. 되살리면서 그때와 환경을 비슷하게 만들어자 뭐 그런 취지였는데요. 그 유엔사 팀이 그 스틸웰이라는 그 유엔군 사령관이 아이스하키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1968년도에 육군 상병 때 육군 상병으로 육군 팀의 선수로 있을 때 유엔사가 정식 출전을 했습니다. 정치전을.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졌어요. 그랬더니 유엔 스틸웰 장군이 미 7함대 사령부 내에 있는 아이스하키 하던 사람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세미프로 하던 사람들도 끼워가지고 했는데 그걸 저희가 또 꺾었는데 그랬는데도 이기셨어요? 참고로 그때 이 디펜스 하나가 130 몇 킬로짜리인데 그 사람한테 바쳤는데 이제 제가 이 펜스에 바치고 나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약이 올라서 체킹. 이제 가서 체킹하면 제가 떨어지고 그래갖고 골포스트 뒤에서 제가 귀를 물어서 빵꿀 내놓고 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한국 아이스하키가 미군들이 옛날 유니언인 스케이트를 그저 8군에서 나온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뭐 장비 사기가 쉬웠지만 옛날엔 스틱하고 스케이트 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장비 얘기를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일본 대학팀들이 처음 왔을 때 그때 그 신형 장비들을 우리가 구경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 신형 장비를 뭐 구경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좀 발전이 됐는데 그 당시 지금 야외 링크 이야기를 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그때 합숙 형태는 봄, 여름, 가을은 거의 지상운동했습니다. 얼음판에서는 감히 운동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합숙을 겨울에만 갔는데 그때 주로 갔던 데가 주로 전부 논밭에서 합숙을 했습니다. 그때 겨울에는 또 얼음이 그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아가지고 얼음이 그 논밭에는 얼음이 잘 얻어가지고 그때 그 시골집 같은 데서 합숙을 하고 논밭에 그 얼음을 얼려서 합숙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전국체육대회 이런 거를 제 기억으로는 춘천의 공지천
그다음에 원주의 그 군의구장 앞에 있는 천이 있습니다. 원주천. 거기에 링크장을 만들어서 네. 전국 체육대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원주 얘기하니까 우리 김명일 위원장은 아마 고등학교 때일 거고 저는 대학 4학년 때인데 대표님이 선배님이시죠? 그러면 6년 정도 차이 나는데 저 원주에서 연고전 마지막 결승이었습니다. 네. 원주천에서 예. 1966년 저 그 마지막 결승인데 영하 27도입니다. 그래갖고 이광재 아나운서님 그분이 그때 당시에 아이스하키 중계를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었는데 완피리어드도 다 못하고 입이 얼어서 짝짝 달라붙으니까 그쵸, 영하 그래갖고 중계를 못하셨어요. 예. 영하 27도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군인들서부터 그 지방에서 처음 저거 하니까 펜스가 무너졌어요. 펜스가 언덕 빠져 해놨는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 그 지금 그 대회 얘기하시는 건데 하여튼 춘천의 공지천은 뭐 저 옛날에 물이 깨끗하니까 오게 했는데 지금은 잘 얼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또 한강 색강도 지금은 없습니다. 색강이 없어졌고 창경원 연못은 그런 대로 있는데 창경원 연못은 상당히 깊습니다. 파기 빠지면은 건지러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때 선수들이 제일 지금 많이 합숙한 데가 그 60년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는 이제 그 논밭 그 이후에는 산정호수가 아마 지금 우리 또래 선수들은 산정호수를 경험 아마 안 해본 선수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산정호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까지도 많이들 훈련 장소로 이용이 됐다고도 했었죠. 야,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두 분이서 저희 알아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첫인사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인사하고 30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진행을 좀 해주시죠. 네. 두 분이 그 선수 생활 하셨던 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 정도까지 그때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지금 계속 말씀으로 나오고 있어요. 박힘찬 PD나 저로서는 저희가 둘 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죠. 있었던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두 분이서 뭐 지금까지도 벌써 뭐 많은 이야기를 주셨지만 처음 두 분이 아이스하키를 접하게 되신 계기, 아이스하키를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 네, 어떤 인연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1956년에 이제 경복중학교를 입학했는데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야구를 좋아했는데 야구부 들어갔더니 키가 작다고 내쫓겼어요. 근데 이제 집안에 그 제가 장손인데 그때는 좀 그런 대로 피혁 공장을 피혁 회사를 운영하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야구를 좋아해서 지가 경복을 붙었으니까 너 운동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는데 쫓겨났어요. 네. 그 일주일을 쫓아갔더니 3학년 선배가 날 때렸어요. 결국 선배를 내 기다렸다가 저 기습을 해서 때리는 바람에 정확을 맞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뭐가 하고 싶으냐고 학교에서 아이스하키 부에다 집어넣어줬어요. 네. 아이스하키 그때는 집안들이 있는 사람도 있어갖고 그래서 아이스하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우리 저 힘찬 저 PD님처럼 중3 때 골키퍼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안병원 선생님이라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지으신 분이 네. 저 중학교 우리 아이스하키 부장을 하셨어요. 근데 서울중학교한테 구대빵을 지는데 제가 골키퍼거든요. 그랬더니 골키퍼 때리시는 거예요. 나를 혼을 내시더라고요. 네. 앞에 프레야들이 스톱도 못하는데 그때는 중학교 선수들이요 스톱이 한쪽으로만 되는 선수가 있고 스톱이 안 되는 선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와서 보시고는 프레야 스틱을 사주시면서 너 연습해갖고 프레야하라고.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그 여름에는 필드하키를 하고 겨울에는 아이스하키를 하고 하다가 고3 때 이제 제가 그부터 빛을 보기 시작해갖고 이 아이스하키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 아이스하키 매력에 빠진 거예요. 네. 제가. 그게 어떤 매력이 그렇게 있던가요? 그 스피드하고 저는 이 목 위로 지금 우리 김명일 위원장은 헬멧
중학교 때는 안 썼지. 고등학교 때 썼지만. 아 그때 헬멧이 없었어요. 지가 대학교 3학년부터 헬멧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방울 모자 뭐 이런 모자들 쓰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 목 위로 제가 한 380번을 정도 꼬맸습니다. 찢어져서 꼬맨 거. 아이고. 스틱으로 맞고 팍으로 맞고 뭐. 그래도 하는 거. 네. 제가 서울운동장 육상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승전 경기고등학교 오고 가다가 스틱으로 이 눈을 맞아가지고 한 50번을 꼬맸는데 그 호치키스 같은 걸로 그냥 잡아놓고 게임 끝나고 이대 부속병원 가서 꼬맬 이런 이제 지금 늙어도 그 정신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런 매력이 있어요. 뭔가, 그 멘트가 인상적이네요. 예, 380번을 꼬매도 그래도 하는 거. 그래도 하고 싶다. 아, 그 매력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저는.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이스하키라는 게 사람을 빨아들이는 그런 그렇죠. 뭐 빠지는 매력에 빠지면은 그런 그 재미있는 말씀으로 여기 경성고등학교에 김정규 감독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 친구는 경성 중학교 아이스하키 선수가 부족해하고 축구 선수인데 축구부에서 하나 꼬워서 시켰어요. 꼬워서 겨울에 잠깐 이거 시합만 좀 머리만 채우자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아이스하키로 돌아서 버렸어요. 축구부에서 난리 치고 그냥 본인이 돌아서는데 제가 없잖아요. 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김명일 위원장님은 처음에 아이스하키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제일 큰 형님 친구분들이 필드 하키 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이제 아이스하키를 그때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큰 형님이 스케이트를 하키 스케이트인데 그거를 이제 갖다 주면 한번 타봐라 해서 탔는데 그때만 해도 제 발에 맞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스케이트라고는 그 아주 얇은 그 스케이트 맞으면 완전히 부러진 스틱 그런 스케이트를 신고서 이렇게 타다가 좀 해보니까 좀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미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중학교 팀이 있어가지고 해보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큰 형님 덕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족의 또 영향을 받으셨고 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스하키의 매력은 뭔가요? 물론 이 그 재미도 재미지만은 우선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은 동료끼리 잘해야 그 팀이 승리를 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내 개인으로는 잘할 수는 있지만은 결코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다. 같이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같이 일어났을 때 되는 거지. 뭐 내가 혼자 잘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매력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우리 신 선배님이 말씀하신 무장 얘기를 또 한번 하는데 예. 그 프로텍터라고 해가지고 당시 프로텍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식 축구 했던 그 중고 그런 것도 프로텍터를 했었고 그쵸. 그다음에 헬멧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헬멧을 쓰게 된 거는 럭비 그 쓰는 거 있어야 비슷하게 이렇게 가죽으로 된 네. 가죽으로 된 거 예. 그거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이마하고 뒤만 가리는 그런 지금 아마 그걸 보면 굉장히 아마 우습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그렇게 헬멧을 썼고 그 무장 팬티는 쉽게 얘기하면 반바지 옛날 갑옷처럼 안에 이렇게 각대기가 이렇게 바둑판처럼 들어가 있는 예. 그런 무장 팬티를 입고 시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퍽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퍽은 거의 뭐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셨다는 건데, 야 대단하시네요. 지금 사포대라는데 사포대는 없었습니다 당시. 네. 자, 그 무장 팬티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지금 그 팬티가 아마 어디 남아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 럭비 선수 저 히프 있는데 누빈 바지 같은 데다가 이 넓적다리 있는 부분에다가 골령각을 네모나게 한 정사각형으로 해서 누빈 거 넣어서 그것이 이제 저거고 그러니까 무릎팍 정갱이하고 무릎팍 내놓는 게 옛날에 모양이었어요. 아대 빼고 그래서 그 겨울에도 그 무릎 내놓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치는 확률이 많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던 건 럭비 모자 같은 거 지금 얘기를 하니까 옛날 가수 장세정 씨라고 계십니다. 예. 장세정 씨
아드님이 희몬고등학교 아이스하키 선수였는데 그 친구가 머리가 적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걸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또 그거 쓴 친구들은 머리부터 들어와요. 사람 다 들어오면 그런 그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아이스하키가 좋았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빠져드셨기 때문에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두 분이 경험했던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땠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어인터넷 158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디자인의 신상엽 대표 그리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선수위원회 김명일 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는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또 연세대 선후배 사이시기도 하고 해서 평상시에 또 친분도 돈독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주 화기애애하게 토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분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사무디자인 대표 그리고 아이스하키협회 선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두 분이 하고 계신 일이 그 직책의 일이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그 건설 현장의 실사라든지 간판, LED 간판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하남 인터체인지 있고요. 사옥이 있고. 네. 네. 그리고 김명일 위원장님은 지금 선수위원회 위원장으로 몸담고 계신데 대한아이스하키협회의 그 분과위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선수위원회라는 거는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가요? 주로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보호 차원하고요. 이적 문제에 관계된 어떤 처리 문제, 그다음에 권익 보호 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부터는 두 분의 그 선수 생활 과정에 있어서 또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나가서 국제 대회에도 나가셨던 그런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국가대표 1세대라고 수식어를 달았었는데 글쎄요. 그 당시에 국가대표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 전 세계적으로 뭔가 뭐 세계 선수권이다. 뭐 챔피언십이 정해져서 뭐 지금처럼 디비전이 나눠져 있고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을 때였고 뭐 국제 대회라 하면 뭐 올림픽 정도가 전부인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국제 대회 참가 이런 레벨보다는 일단은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이렇게 교류전을 통해서 친선 경기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팀을 선발을 하고 교류전을 갖고 하면서 이제 뭔가 아이스하키가 뿌리를 내리는 이제 첫 시작 단계였던 거니까요. 그게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대표를 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셨던 거니까 그렇죠. 그 팀의 구성원이셨던 거니까. 뭐 그 수가 많지 않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레벨이나 숫자라던가 스케일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아이스하키의 시작은 그것부터 시작인 거니까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50년 전, 60년 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기억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 대표 선발이 돼서 일본 쪽으로 가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거에 앞서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필드 하키하고 두 가지를 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실내 링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필드 하키로서 고3 때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회 제4회 이 후보 선수로서 뽑혀서 갔습니다. 필드 하키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필드 하키를 하는 덕에 아이스하키의 스틱워크를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에 이제 그 66년도에 대학 이제 해갖고 서울 선발이라고 해가지고 국가대표를 뽑은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갖고 서울 이 앞에 네임을 서울로 했습니다. 서울이라 그 유니폼이 지금은 없는데 그 유니폼 사진은 있습니다. 그래갖고 가갖고 이제 저희가
동경의 신화가와 링크하는데 아까 우리 김명일 위원장도 신화가와 링크했는데 동경 가면 신화가와 링크가 이 대표적으로 저 게임을 하게 되는데 링크가 두 개가 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 때는 중간을 막아가지고 시합을 이렇게 자동으로 막아서 하게 되고 연희 때 그 일반 저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때는 완전히 터가지고 두 링크를 하나로 씁니다. 네. 그런 거기 가서들 시합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본래 고3 고등학교 때 선발을 한다고 그러다가 대학교 63년도에 간다고 하다 66년도에 가게 됐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 대표 선수라는 거는 진짜 우리는 꿈만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선발해서 하고 그때 그 동경의 에모리 에이사쿠상이라는 그 일본 동경연맹 회장이 우리를 초청을 한 건데 그래서 일본의 저 6대학 리그 그 소위 그 미국으로 치면 아이비 리그의 팀이 있었습니다. 네. 와스다 게이오 했는데 와스다 학부형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시합을 해서 전승을 하니까 동경 선발을 했는데立教대학, 메이지대학 뭐 해서 선발을 해갖고 했는데 저희가 또 5대4로 이겼어요. 이제 그것이 그것이 이제 저희가 물꼬를 트기 시작한 거고 실제적으로 세계 선수권대회다 뭐 저기 나가는 거는 아마 70년대 후반이었죠. 79년이 네. 처음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명일 위원장도 고등학교가 그때 가기 힘들었는데 고등학교가 희문이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하고 희문고등학교하고 아이스하키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희문에 이제 그 리코고등학교하고 저거 돼가지고 저희 작은 아들도 희문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저 아이스하키에서 리코고등학교로 교류 합숙을 갔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희문이 상당히 앞서 있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좀 지금은 팀이 없어갖고 선배들이 뭐 다시 재창단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아이스하키가 이 60년대서부터 그 아니야 70년대부터 그 국가고시 하고 나서는 대학 가기 위한 운동이 돼버렸었어요. 네. 한동안. 또 회장도 자기 그 개인 입신 양명 때문에 가오다시 쉽게 해서 과오라고 그럴까 그 자기 그 체면 저걸 위한 회장을 하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됐었죠. 네. 지금은 이제 정한데 저도 뭐 그 70년대 초에는 심판위원장도 오고 경기이사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아들들이 시작을 하면서 저는 모든 거 손을 놨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하키 놀아서 옆에서 보려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많았고 예. 좋았던 점도 많고 또 이렇게 뜻있고 그 아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아이스하키를 조직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배제를 하고 자기 말 듣는 사람들만 쓰다 보니까 오늘이 온 거예요. 사실 이 김명일 위원장 같은 사람은 지금 위원장 맡은 게 너무 늦었어요. 너무 애들을 찝어서 잘 포인트 찍어서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인데 네. 제가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한 마음으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저도 같이 65세까지는 저도 운동을 했습니다. 한 마음에서 무장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많아요. 왜냐 이 사람의 포인트에 의해서 그 찍어주는 거에 의해서 국가대표 된 애들이 많으니까 네. 예. 기본이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사실. 아까 그렇습니다. 저희 녹음 들어오기 전에 신상엽 대표님께서 굉장히 김명일 위원장님에 대한 그 칭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당대 최고의 센터였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방금 전에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이제 과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잘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너무 과찬이시고 제가 우선 원정 경기 이야기하기 전에 감독님들에 대한 어떤 레전드 되시는 분들을 잠깐 말씀 올리면은 그 당시에 지금 다 두 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그 연세대학교 기례식 감독님, 희문고등학교 임병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 희문고등학교 때 원정을 가게 된 동기도 그 두 선생님의 너무 그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관심도 가지시고 아이스하키에 대해서는 정말 뭐 발전해서나 정말 그분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셨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들이 그다음에 그 부러워할 정도로 고등학교 1학년 때 67년도에
처음으로 일본 고등학교를 원정을 가게 됐습니다. 단일팀으로. 예. 그래서 그때 교복을 입고 이제 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들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처음 말하자면 1번이지만 국제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 당시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니꼬 고등학교하고 시합을 하고 작신학원이라고 작신고등학교 시합을 했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발전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부러웠다. 뭐 얼음판 그다음에 얼음 스케이트장 관리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부러울 정도로 했었고 그다음에 69년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대표 선발을 해서 다시 한번 일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고3 때인데 그 당시에 또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은 69년도에 다시금 몇십 년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예비고사지요. 예비고사를 치르고 원정을 갔습니다. 네. 그게 처음에 그 전에 없었다가 69년도에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그 예비고사를 떨어지면은 이제 좀 좋은 대학교를 못 가는 이러할 때 시험을 보고 발표를 못 보고 이제 일본 원정을 갔었습니다. 굉장히 참 소부르는 안타깝고 우리 동료 그 선수들도 좀 아까운 선수들이 같이 좋은 대학교를 뭐 다 좋은 대학교지만은 좀 바라던 대학교를 못 간 그러한 그 에피소드가 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시나가 링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스케줄이 좋기 때문에 그 게임이 벌써 한 10대 1, 2 정도로 너무 한 자릿수 이상으로 우리가 얼음판을 적응을 못하는 거죠. 너무 네. 얼음판이 미끄럽고 정말 반짝반짝 해가지고 핸드 일어나면 막 미끄러나가 절로 슛도 하려면 먼저 미끄러 슛이 안 되고 지금 상태 보면 참 옛날하고 지금 생각을 하면 너무 발전이 많이 됐고 너무 애를 많이 협회 분들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스케이트 반날 차이가 저쪽 끄트머리에 가면 한 날 차이가 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카나다하고 4대 0으로 졌지만 게임은 내용은 비슷하고 골만 안 들어갔을 뿐이에요. 네.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하고 하더라도 우리 그 얼음판 차이가 나는데도 우리는 선발해서 가갖고는 선발팀이 가서는 잘했어요. 이게 일본 애들이 상상을 못했죠. 개인기들이 있는 사람들만 뽑아갔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 김명일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단일팀 힘은 단일팀으로 가서는 졌을지 몰라도 선발팀으로 가서는 그런 대로 선전을 하고 들어왔고 제가 참고로 66년 4월 9일 날 일본 원정을 첫 갔을 때 예. 대한항공이 KNA라고 해서 국영일 때입니다. 그래서 제트 여객기가 없어갖고 하네다 공항을 못 내리고 오사카 공항에 내려갖고 오사카에서 신간생 64년도 동경올림픽에 마련된 신간생을 타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11시에 출발하면요 서울서 동경에 들어가면 저녁 6시입니다. 네. 네. 그렇게 가서 해갔는데 첫 게임이 저희가 학습원이나 가쿠시윤이라고 그래서 학습원 일본의 귀족 대학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8대 1로 꺾었어요. 저희가 와. 첫 게임에서. 아이스하키는 보통 이틀 오고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또 니온다이 가쿠를 저희가 5대 4로 깨고, 그다음에 호세이라고 법정대학이 셌는데 그것도 8대 7로 꺾었어요. 네. 또 그다음에 와스다를 꺾었습니다. 5대 4로. 그러니까 선발팀 해가지고 저희를 또 한 번 붙였는데 5대 4로 또 이기고. 결국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지금같이 한 22명 엔트리하고 막 1, 2, 3, 4조 바꾸는 게 아니라 좀 잘하는 선수 위주로 하다 보면 골 먹으면 또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저게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조금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저도 한 게임 1시간인데 한 50분 제가 뛴 기억이 있습니다. 저거 김명일 위원장 휴먼고등학교 선배지만 저거 1년 아래고 대학 콤비가 저거 이제 명콤비가 있었습니다. 6분기까지는.
10년을 같이 콤비했는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눈 감고 주고받을 정도로 했는데 60분 중에 50분 넘는 시간을요. 네, 그렇게 뛰었습니다. 네. 그런 이 아이스하키 시절이 있었고 지금 아이스하키 하는 거 보면 진짜 이 감회가 새롭죠. 네. 또 그다음에 저는 이제 큰아들 하는 거 보고 작은아들 해서 지금 3부자가 다 했으니까 고맙게도 하여튼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참 아이스하키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데 협회가 못 따라갔었어요 그때는.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정몽원 회장 되고 많이 따라갔지만 저 회의 대표 국제 회의 대표가 갖고 A 매치를 못한 거예요. 이게 영어가 안 되니까 회장이 국가 회의 대표 간 사람들이 뭐 통역대로 가고 통역이 아이스하키를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만 번역을 해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A 매치를 하니까 우리는 네. 저 세계 아이스하키 연맹의 랭킹에도 안 들어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협회에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참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경기인자로서. 원로들도 저희 만나면은 또 그런 얘기들 하고. 예. 네. 김명일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림픽이라는 것도 경험하고 진짜 세계 선수권 탑 디비전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걸 경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고 비교도 되실 것 같은데 그 어떠셨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번 올림픽 월드 챔피언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뭐 우선은 정몽원 회장님 이야 그 부회장단이나 그 임원분들이 상당히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다. 그분들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감독 선수들은 뭐 감독님들은 좀 그렇다. 선수들은 진짜 선택받은 그 선수들이 아니었나. 뭐 너무나 개인적으로 부러웠었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옛날처럼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으면 이런 국제 무대 감히 올림픽 무대에 과연 뛸 수 있었을까. 제가 선수 시절에는 세계선수권 대회 올림픽 이런 건 감히 뭐 생각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중계도 뭐 우리나라가 열악기 때문에 보지 뭐 들은 적도 없었고 예. 뭐 국제대회라고는 그 일본 팀 고등학교 때 다녀온 거 또 고등학교 선발 때 다녀온 거 그 다음에 일본 팀 대학교 팀들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밖에 시합을 못 해봤었는데 이 올림픽을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발전이 됐고 우리나라도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은 더욱더 좋은 성과가 이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정말 그 관계자분들께 뭐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뒤에서 도와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팀이 그런 무대에서 경기를 뛰어볼 수 있고 누빌 수 있었던 데까지 참 많은 분들의 그동안의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으셨는데 그런 또 감사의 마음을 또 표현해 주셨어요. 이번에 올림픽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과 붙었어요.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많이 어려운 게임을 했고 여전히 세계벽은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의 원로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팀의 경기를 보시면서 뭐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경기력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셨는지. 이번 참 귀한 친구들 예. 마이클 스위프트라든지 영이라든지 테스트우드라든지 하는 이 한라성 맷달튼 맷달튼 같은 친구들 참 고마운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한국 아이스하키를 한 계단 내지 두 계단을 올려놨습니다. 사실 거기에 공은 있어요. 근데 막상 올림픽이 당하니까 얘네들이 조금 늙은 거예요. 또 근본적으로 저기서 A 클래스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서 와서 노력을 해서 그만큼 올려놔줬는데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얘네들이 조금 쇠했구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올림픽이 한 4년 일찍 유치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랬으면 걔네들하고 확실히 좀 달랐을 텐데. 그게 우리도 선수도 조민우라든지, 네? 김기성이라든지 좋은 선수들인데 조금 나이가 들었고. 네. 이 아이스하키는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피디님도 꾸버려 다 폈다를 해야지 축구처럼 섰다가 순간에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도 볼 때 우리가 지금 세대 교체가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더군다나 또 실업팀이 세 개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하이원, 한라, 저희 대명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팀이 한둘이 더 늘어나면은 우리는 확실히 달라지지 않을까. 거기다 대학도 조금 더 한두 개 팀이 좀 이루어졌으면 이 중앙대학은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네. 김행일 위원장님 이번에 올림픽 월드챔피언 다 보셨잖아요. 네. 네. 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도 좋고 다른 나라 선수들도 좋고요. 혹시 선수들 지도도 많이 하셨으니까 눈에 띄는 선수,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셨던 선수라든지 뭐 그런 인물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선수를 얘기하자면 누구를 얘기를 좀 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들 뭐 열심히 잘하고 그다음에 해외팀 외국 선수들은 뭐 전부 다 제 눈에 띄는 거는 핀란드의 아오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띄고 굉장히 반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반하셨어요? 그 아오 선수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많이 안 부려요. 패스 줄 때 반드시 패스를 주고 자기가 슛을 쐈을 때 반드시 슛을 쏴주는 이러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제일 좀 좋게 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 선수들이 이게 조금 반대로 하는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패스 줄 때 슛을 쏘고 슛을 쏴야 될 때 패스를 주는 그거는 이제 뭐 각자 나름대로의 뭐 급하게 하는 경우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그 선수를 특별히 막 굉장히 좋게 봤고 그다음에 선수들보다는 또 이 과거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무장 장비라고 그러죠. 그 장비를 처음에 가방을 어디에다 들고 다녔냐면은 군대 더블백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미고 다니는 거. 옛날 거기다 무장을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후배 이제 고등학교 때문에 1학년, 대학교 때문에 1학년들이 꼴리 무장 아대 박 PD님이 꼴리 보고 있으면 아대를 하나씩 쫄병들이 다 미고 다니고 팍도 들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텝들이 선수 한 절반 된다는 거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백지선 감독님이 선진국에서 하던 분이 와서 많이 발전을 뭐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형편이 너무 다르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정말 좋은 스텝들 밑에서 많이 도와준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럽게 봤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 탑 디비전 챔피언조에서 사실 거기까지 올라간 것도 정말 기적이지만 거기서 뭐 떨어졌습니다만은 물론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과연 어떻게 또 다시 꾸려 나가야 될지 이게 참 걱정이고 앞으로 물론 협회에서에 대한 것도 숙제지만은 세계 선수들하고는 정말 너무 아직도 벽이 상당히 높다. 네. 어떤 체력적인 거와 체구적인 게 특히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번에 중계를 봤습니다만은 같이 보딩을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에 대한 어깨 쪽 머리를 받쳐가지고 막 머리를 다치는 현상을 봤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아직 굉장히 좀 힘들겠구나. 또 뭐 다른 면에서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도 또 영원한 숙제가 또 많이 남아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방송 회차를 현역 선수들
또 뭐 어린 선수들도 많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서 오늘 해주시는 말씀이 또 많은 귀감이 되고 또 참고가 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큰 대회 2개를 우리나라가 경험하면서 과제도 얻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확인했고 뭐가 어려운지도 다 파악이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그 국가대표 1세대를 열었던 두 분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의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좀 더 하키를 잘할 수 있고 좀 더 강한 하키 강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신데 공통적인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유소년, 청소년 밑에서부터 잘 다져야 된다. 이 얘기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두 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공감이 있으신지. 제가 그 유소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그 제가 큰아들을 아이스하키 시키면서 카나다하고 미국 가서 그 아이스하키 가르치는 시스템을 그때 당시에 가서 한 3개월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남아서. 근데 우리 한국 아이스하키가 발전하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소위 교육구청이 여기로 말하면 서부교육구청, 뭐 서울로 치면은 뭐 동부교육구청, 남부교육구청 이 운동선수들을 교육구청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는 학교에다 맡겨가지고 학교에서 체력장 1급 특급은 운동을 안 시키면서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못하게 합니다. 그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애들을 학교를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두 아들을 옮기면서 고생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카나다의 그 시스템은 각 그 구청에서 교육구청에서 운동을 2가지 이상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 성적이 학교로 가고 학교에서 시험 성적과 그 친구들의 투표에 의해서 우수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제도가 하려면 교육구청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남부에서 서부 가려면은 특급이 아이스하키 시키려고 서부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안 놔줍니다. 자기네 교육구청 내에 TO가 특급은 몇 명 이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교육적인 면에서 이 좀 체육을 발전시키려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미국이나 카나다는 주말에만 금토일만 운동하는데도 그렇게 잘합니다. 왜? 선생들이 코치들이 그 디플로마 있는 애들이 스케이팅 기본기부터 가르치거든요. 지금 우리가 유소년 가르친다고 하고 뭐 축구 교실, 아이스하키 교실 중구난방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뭐 좀 우리 김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스링크가 43개면 거기다 공문을 보내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디플로마가 없는 사람은 지도를 시키지 말도록 공문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운동을 하러 온 애들이 아이스하키는 장비가 있습니다. NHL 선수도 모든 기본이 해야 될 장비가 있습니다. 멜빵, 엘보, 이런 결정적인 것들 지금은 멜빵들을 안 합니다. 선수들이. 팬티가 좋다 보니까 하는데 사실 스틱이 들어가면 허리에 다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멜빵이 있으면 안 다치고 또 프로덱이 삐끄러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코치 감독들이 체크를 안 해요. 놀란 거는 우리 작은 아들이 연세대학교 때 이 모스크바 이 팀이 왔는데 코치 감독은 나가 있고 선수들 나가는 선수를 그 팀 닥터가 검사를 해요. 엘보 안 했다고 안 내보내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완전한 무장화에서 한 번 다치면 6개월 아닙니까? 뼈가 다치거나 하면. 이건 더군다나 그런 게 많은데 빗장뼈 다치면 6개월이에요. 이런 거를 해서 아대도 그렇고 무장을 철저하게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야지 교육구청도 이걸 바꾸고 운동은 교육구청에서 시키는 게 학교팀보다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다음에 뭐 마이트 뭐 피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벤텀스부터 학교 선수거든요. 2살씩 엮어서 합니다. 이런 게
제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이 해결하기가 중구난방으로 밤낮 해결하자 말로만 오고 강화시키자 하는 얘기만밖에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뭐가 돼 가야지. 유소년 어린 선수들의 관리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일단 뭐 이동이 좀 자유로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철저한 관리, 네. 선수 보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항상 저희가 얘기해와던 기본적인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단계부터 시스템이 갖춰져서 선수 관리나 운영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좀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명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계속 고교리그를 꾸준히 거의 정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또 하시다 보니까 더 최근 선수들에 대한 기량이라던가 그런 흐름,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도 직접 느끼시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트렌드보다는 먼저 과연 이 아이스하키를 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이 아이스하키를 함으로써 과연 최종적인 미래의 목표가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래의 목표가 최고에 대한 입지는 실업팀에서 끝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어떻게 나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학원 스포츠, 그 다음에 클럽팀 스포츠를 어떻게 양 대립으로서 또 끌고 나갈 것이냐. 물론 유소년이 중요합니다. 뭐 처음부터 기본기, 뭐 체력 이런 걸 다 다져서 올라가는 건 좋지만은 올라왔더라도 과연 선수들이 클럽팀으로 가야 될 거냐, 엘리트로 가야 될 거냐가 굉장히 지금 난해합니다. 예. 그리고 현 실정은 전부 다 그 선수들은 학부형들이 경비를 다 지출하고 감독들도 학부형이 그 월급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아이스하키를 하는 것이 대학교를 가기 위한 그 목표냐, 아니면 자기 미래의 어떤 정말 국가대표로서 자존심을 가지면서 그쪽까지 갈 것이냐. 예. 또 어디 실업팀도 지금 못 가는 선수들 많고, 뭐 대학도 못 가는 선수들이 근간에는 한 열 몇 명씩 나오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정말 처리를 할 거고 생각을 해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표 선수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유소년부터 기본기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뭐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주어져야지만이 이게 발전이 되지. 그렇다면 어린 선수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선수들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하키를 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목표 설정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장치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수들이 좀 선수들이 목표를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근데 지금은 그 학부형 선수들이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형들이 많이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참 어떤 면에서 이제 잘하면 서로 그런 뭐 서로 디스커션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해서 어떻게 나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선수를 하면서 내가 과연 실업팀을 갈 거냐, 아니면은 공부를 해가면서 만약 다른 데 있을 적에는 정말 정상적으로 일반인처럼 어디 뭐 취직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전부 어떻게 지금을 보면은 이 아이스하키를 쉽게 하면 졸업을 하면은 그 클럽팀 코치 아니면은 거의 뭐 다른데, 물론 환경이 좋은 가정 그 학생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정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미래를 상당히 좀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뭐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을 물론 학부형들이 하겠지만은 물론 그 학원 선생이나 감독들이나 또 크게 나가서는 그 협회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그 담당자분들이 좀 미래 설정을 잘 해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소년 청소년 학회에 접연해가는 두 분의 말씀을 각각 한 말씀씩 들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으면 그 중에서 우리도 좀 좋은 선수들을 선별할 수 있고, 그게 뭐 대표팀에 또 좋은 근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그동안 봤어요. 결국은 선수들이 많아지려면은 아이스하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아이스하키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결국은 이게 국내에 있어서 어떤 아이스하키에 대한 인지도, 뭐 인기, 뭐 활성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아이스하키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원로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여자 대표팀에 북한 선수들 12명이 온 것이 우리 아이스하키에게는 획기적인 어떤 저거지만, 또 국내에 그 협회에서 그 비용을 안 들이고도 홍보가 엄청 잘 됐습니다, 사실. 네. 몇몇 선수에겐 참 희생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경기인으로서도 참 고마운 일인데, 근데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 가까운 아세안 리그, 아세안 게임에 그 북한이 출전한 시합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일본서도 그 92년도 제2회 동계 아세안 게임 때 그 북한하고 일본하고 사고가 나는 바람에 북한이 출전 정지당해서 3회 대회를 3지연에서 한다고 그걸 보이콧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강릉에서 축소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김정일이라는 그 위원장이 아이스하키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네. 영화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아이스하키였답니다. 이건 작은 사람, 조선 사람들한테 딱 알맞는 운동이다. 막 받을 수 있고 돌격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계층이 넓고, 그때만 해도 북한이 B풀이었습니다. 우리는 C풀이었고. 그랬는데 여자애들은 저희가 10대 빵으로 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북한의 그 심판도 뭐 이제 그 우동 외교를 해갖고 그 저 경기장에서 파는 500엔짜리 우동 외교를 해갖고 좀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이 북한하고 우리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또 단일팀을 만들어도 그렇고, 그러면은 필드하키는 북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스하키는 있거든요. 겨울종목. 이번에 아마 북경 동계올림픽에는 북한을 잘 이렇게 추슬려 가지고 가면은 우리도 뭐 여자팀은 단일팀이 되겠지만 남자는 뭐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도대 나가고 그러면 이 아이스하키가 좀 더 그 국내에 알려지지 않을까. 스포츠에는 이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전부 한 피라도 알고 다 알지만, 이북 만나봤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쁜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어떤 이념적인 그 차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쪽 PD님이랑 아나운서님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이 이념적인 것 떠난 스포츠 발전, 아이스하키 발전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말씀 종합해 보면 지난번 올림픽 때 여자 대표팀 남북 단일팀 한 것에 대한 말씀을 일단 주셨고요. 어찌됐든 그게 많은 논란이 됐지만 그거를 단일팀을 통해서 많은 이슈를 생산했고, 그것이 아이스하키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네. 또 그런 식의 어떤 계기를 앞으로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일단 종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명일 위원장님은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인지도 붐업을 위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물론 다른 거 좋은 말씀을 많이 앞에서 해주셨지만은 우선 그 예산이 많이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예산 없이는 내가 볼 적에는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이게 제일 또 큰 문제가 지금 그 이번 고교리그 3차 리그도 봤습니다만은 이 선수들 시합 경기 일정도 이어서 못할 수 있는 형편.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뚝 떨어져서 몇 시간을 쉬었다가 하는. 이런 것도 좀 아쉽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운동장이 있어야 선수들이 필요한 거지. 운동장이 없으면 선수들도 사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바라고 싶은 거는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협회에 전형적인 링크장을 하나 설립을 해서 뭐 시합이라든지
어떤 그 연습을 정말 구애받지 않고 제 시간에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마련했으면은 저는 우선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그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그 시간을 따내려고 링크장이 많다고 하지만은 또 이게 서울의 전부 선수들 학교가 팀들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링크장을 빌렸었는데 이 빌리는 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전용적인 구장, 국제 경기를 또 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그 강릉에 있는 그 링크장 정도를 서울에 뚝 띄어서 하나 어디 올림픽 공원이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상당히 더 오히려 뭐 유소년도 좋고 선수들의 문제도 좋지만은 링크장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제도적인 거를 생각을 해야지 아무 준비 없이 뭐 앞서만 생각을 한다면은 좀 더 순서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링크장 하나만큼 정말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링크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공감됩니다. 예, 인프라를 갖춰야 그 그러니까 인프라에 지금,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예, 지금 녹음일이 19일인데 예, 오늘 저녁부터 고교리그 3차 리그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근데 토요일 일정부터 하루에 3경기가 펼쳐지는데 이게 대관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뭐 링크장 대관 수익은 일반 스케이팅 일반 분들 받아서 하는 수익이 더 많이 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링크장을 아이스하키만 쓰는 게 아니라 쇼트트랙도 쓰고 피겨도 쓰고 예 많은 종목들이 예 얽히고 설켜 있고 또 대관을 떼내기 위한 경쟁도 많이 심화가 돼 있고요. 또 그 부분에서 예,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아이스하키 종목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3차 리그 같은 경우에도 예, 12시 게임이 있고 경기가 끝나고 4시간 텀 후에 저녁에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되고 예, 그런 식으로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현실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소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도적인 개혁과 준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예, 기반부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설 수가 없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링크장 하나부터 좀 뭐 지난 올림픽 전후로 해서 정몽호 회장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이 아이스하키 전용 구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든 발전 과정, 플랜, 계획 그런 시작점에 있는 요소가 아닐까. 또 저도 같이 공감이 되네요. 그렇죠. 링크장 많으면 좋은데 문제는 항상 돈. 예, 링크장 많은 건 예산. 예, 많은 링크장이 있는 건 좋은데 예, 아이스하키가 쓸 수 있는 링크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링크장 쉽게 말씀드리면 링크장 운영하시는 분들 그거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스하키가 그렇게 수익성이 그들에게는 없다 보니까 좀 소외되고 아이스하키가 그런 좀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스하키인들이 정말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아이스하키인들이 직접 만드는 게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뭐 예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방에도 링크장이 하나씩 거의 대도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이 교류전 이런 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거기다 또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교류전을 가지게 되면 더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각 어떤 전용구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전 국가대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1세대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몰랐던 부분 많이 알게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동안 좀 못다 하신 말씀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아이스하키 팬 여러분께 하실 수 있는 좀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저희 방송을 뭐 지도자분들이라던가 또 실업팀 프런트부터 시작을 해서 현역 선수들까지 예, 지금 언론분들한테는 다 후배인 거잖아요.
예, 후배님들이 듣고 계신데 후배님들한테 전하는 말씀도 좋고요. 예, 아이스하키 팬분들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예, 한 말씀씩 못다 하신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상엽 대표님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큰 힘이 되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안 되겠고, 근데 단 부탁이 하나, 우리 지금 아이스하키가 그 횟수로 한 100년 됩니다. 지금 네. 그 1932년에 이제 그 아이스하키 조선 저기가 생겼지만, 그래서 박물관도 없어요. 사실 지금 한라는 한라대로 갖고 있고 광운대는 광운대학대로 뭐 이렇게 전시식으로 박물관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스케이트가 아이스하키에서 지금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명물 스케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CCM 프로라이트라고 지금 어디서 살 수도 없고 만드는데도 CCM 회사가 없어져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그거는 스테인리스가 아닌 저건데 이 그라인더가 잘 먹질 않는 그런 정도 강한 쇠를 가진 스케이트인데, 네. 이런 거를 기증하고 싶어도 그다 없어질까 봐. 박물관이 제대로 있으면 내가 좀 내겠는데, 네. 제 모교 그 고등학교 박물관에다가 뭐 유니폼하고 스티커 갖다 놨더니 창고 속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경복에 그 동문회관 그 저게 있는데 리모델링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사실 저는 내 땀이 밴 그 유니폼인데 제가 색깔을 또 바꿨고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그냥 동창회장 사무총장한테 야단만 했는데, 이 스케이트만은 제대로 아이스하키 박물관이 있으면 진짜 주고 싶은 거거든요. 예. 1961년 CCM 프로라이트라고 해서 그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런 그 스케이트 날은 이 같은 지금 스케이트 날이 부딪히면 그 지금 스케이트 날이 깨질 겁니다. 그런 정도의 그 스케이트를 갖고 있어요. 경기인들이 잘 저거 해서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박물관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면은, 저는 이 아이스하키 한 일생 그 동안에 아무 후회 없이 기증하고 저는 보람을 느끼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로로서의 소망 중에 하나를 피력해 주셨어요. 네. 우리나라에 그런 아이스하키 박물관이 하나 있어서 뭐 과거의 추억도 같이 공유하고 뭐 앞으로도 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장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공감이 많이 되네요. 선배들 사진도 좀 저거 갖고 있고. 네.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후배 선수들도 느끼는 게 많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은 어떤 말씀 주실까요? 저는 이 방송이 이 하키에 대한 관계자분들이나 이분들 외에 좀 더 널리 퍼져 나가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이런 사정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걸 좀 알았으면 더욱더 좋겠고, 조금 더 그 하키를 살아갈 수 있게끔 좀 더 많이 도와주시고 투자도 좀 많이 해주실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하키 시합을 할 때, 경기를 할 때 관중이 사실은 학병하고 관계자들뿐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네. 학부형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1+1으로 한 명 더 데려와서 그 관중들이 좀 더 많아져가지고 선수들이 힘이 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이러한 세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아이스하키를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하인드넷 158회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전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1세대 사무디자인의 신상엽 대표, 그리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선수위원회 김명일 위원장, 이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발걸음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디서 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시작이고요. 네. 예, 계속 이렇게 원로분들이나 1세대, 2세대, 3세대 어르신분들을 모셔놓고 그간에 기록된 뭐 영상이든 뭐 음성이든 뭐 사진이든 뭐 어느 하나 기록되고 정리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저희라도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네. 오늘 저는 그게 가장 인상이 남네요.
하키가 뭐 누군가의 도구로서나 아니면은 어느 그냥 단순하게 진학을 위한 목표로서 활용이 되기보다는 뭔가 가치관을 갖고 철학을 갖고 그게 있어야 좀 어느 정도 목표치도 설정이 되고 모멘텀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키가 좀 더 좀 하키 종목다운 그런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를 오늘 원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좀 더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가치관과 철학을 저희도 갖고 방송을 준비하고 콘텐츠를 생산해 가는 게 맞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다짐하게 되네요. 네,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아이스하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느낄 수가 있었고, 뭐 두 분 외에도 그 동시대를 함께 하셨던 또 많은 동료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오늘 대신해서 대표해서 좋은 말씀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무엇을 위해서라든지 좋은 역할을 좀 해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좀 힘써주시길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 못했습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게스트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스하키를 저하고 동기가 딱 한 사람, 단 둘이 남았습니다. 서울시 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대표팀 감독도 하던 친구인데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외출을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단둘이 남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세월도 빠르고 오늘 녹음 시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들 한 번 더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습니다. 두 분도 오늘 외에 추가로 한 번 더 일단 말씀들 그때 가서 모시는 걸로. 네. 어쩌록 오늘 너무나 잘 들었고요.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네, 비하인더넷 158회였습니다.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원로 두 분을 모시고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더 하키의 본질이라 하는 거를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인지 저희가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가치관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없이 살았던 건 아닐까라는 거를 오늘 방송을 녹음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런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갖춰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158회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반응도 궁금하고 한데요. 다소 두서없이 이야기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서 그래도 모든 분들이 그런 각자의 또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고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미래에 대한 각자의 또 구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 이름으로 열려 있습니다.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3차 리그 7월 19일부터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되는데 많이 와주십시오.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온더스포츠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경기 영상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힘찬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